진술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곽종근 피고인 변호인 최종 의견 진술하시겠습니까? 네. 거기서 하시겠습니까? 네. 예. 변론 요지서 드리겠습니다. 예, 제출해 주십시오. 피고인 곽종근의 변호인 변론 요지 진술하겠습니다. 피고인의 공사실에 대한 자백 및 반성의 점입니다. 피고인은 2024년 12월 9일 군검찰에 자소서를 제출하였고 공소 제기가 된 다음에도 군사법원 그리고 지금의 재판부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의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습니다. 추가할 부분입니다. 위법한 비상계엄의 인식과 관련돼서 피고인은 평시 비상계엄이 되지 않고 또 할 수도 없다는 것을 사전에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 보내는 오물풍선에 대해서 북한의 국지도발, 그다음 원천 타격, 그리고 준비상사태의 발생에 따른 비상계엄의 선포와 관련된 부분만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요건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던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그 위법성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공모와 관련돼서 피고인이 다른 사령관들과 구체적인 공모 내용에 대한 협의를 하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사령관하고도 만나본 적도 없고 노상원과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국회에 출동하는 일공수 여단장에게 국회에 가면 수방사령관이 있을 것이고 수방사령관에게 협조를 하라는 지시를 하였습니다. 상공수 여단장에 대해서는 선관위에 출동하고 선관위에 출동하면 방첩사가 올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나항입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에 대해서 수사기관 외에 헌법재판소의 증인신문, 국회 특별조사위원회 증인으로 3차례에 걸쳐 출석했고 모두 사실대로 진술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에 대해서 2025년 2월 19일 국회 정무위 전체 회의에 출석해서 피고인을 공익신고자로 인정하였고 그와 관련된 사실을 공수처와 대검찰청에 송부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관련된 자료를 피고인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 언론들을 통해서 보도된 사실이 있습니다. 피고인은 모든 증거에 대해서 동의하였습니다. 이입니다. 피고인의 군생활 및 특전사령관 보임까지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피고인은 1987년 2월 28일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하였고 1991년 3월 5일 소위로 임관한 다음에 군생활을 시작하였고 육군 17사단장을 마친 다음에 합참 작전본부 작전부장으로 일을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윤석열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다음에 국방부 영내에 있는 국방부 장관의 헬기장을 영해로 이전하라는 대통령 인수위 지시에 관해서 이를 거부하는 의견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작전부장으로 보직된 지 6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작전부장의 자리에서 사실상 해임되고 작전기획부장의 자리로 인사이동되었습니다. 이때 작전부장이 되어서 위 헬기장 이전에 대해서 적극 찬성하고 이에 따라 삼성장군으로 진급이 돼서 1군단장으로 보임된 사람이 육사동기 강호필입니다. 피고인은 윤석열 취임 이후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3차례에 걸쳐서 삼성장군 진급에서 누락이 되었고 최종적으로 인사가 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위와 같은 사정이 있음을 알게 되었고 결국 삼성장군의 진급에 대해서 마음을 내려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용현이 경호처장이었을 때 4차 진급으로 삼성장군이 되었고 2023년 11월 중순에 특전사령관으로 부임이 되면서 대통령실에 가서 삼정검의 수치를 받을 때 김용현이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내가 기다리면서 서 있는데 바로 정면에서 이제 정신 차렸냐라고 하였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원래 인사특기를 진급시키려다가 작전특기인 피고인이 진급하게 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특전사령관을 부임된 다음에 누구보다도 열심히 특전사 전체를 훈련시키고 특전사의 작전교리 발전에 관해서 많은 것들을 물어보면서 부대 전체의 지휘 통솔에 힘썼습니다. 피고인은 2023년 12월 말경에 경호처장이었던 김용현이 불렀고 대통령 관저에서 손식 지상작전사령관, 피고인의 바로 전 특전사령관이었습니다. 그리고 특전사령관이 피고인, 그리고 방첩사령관 여인혁, 수방사령관 이진으로 이루어진 회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임 구성원에 대해서 별다른 생각도 없었고 경력성 회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이후부터는 반국가, 종북 세력 관련돼서 고성국, 성창경, 서정우 변호사들의 유튜브를 일주일에 최소 2번에서 4번까지 윤석열이 보는 것이라고 하면서 메시지로 받게 되었습니다.
방항은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사항입니다. 지작사령관 손식이 2024년 9월 4일경에 혈액암 의심으로 쓰러졌고 같은 날 강호필이 지작사령관 직무대리로 갔다가 2024년 10월 4일자로 정식 지작사령관으로 명령이 났습니다. 강호필은 피고인에게 전화를 해서 피고인과 자신 중에 한 명이 지작사령관으로 나가게 될 것 같고 만약 피고인이 지작사령관으로 오게 된다면 업무 인수인계를 잘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윤석열은 증인신문 때 위와 같은 인사와 관련된 논의를 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곽종근보다는 강호필을 그대로 유임하는 것으로 정했다고 하였습니다. 3입니다. 피고인이 비상계엄에 관한 인식을 하게 된 때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피고인은 6월 17일 삼청동 안가 회식 때까지도 반국가 세력, 종부 세력 등의 말은 들었지만 비상계엄이라는 말에 대한 인식이 없었습니다. 피고인이 비상계엄 등에 관한 인식을 한 것은 2024년 10월 1일 국군의 날 행사를 마친 다음 대통령 관저에서 이루어진 회식 때 비상대권이나 특별한 방법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고 또 김용현으로부터 확보 장소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고 윤석열이 식사를 하는 동안 여러 가지 시국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중에 한동을 잡아오면 총으로 쏴 죽인다고 이야기를 한 때였습니다. 김용현은 2024년 10월 8일부터 10일 사이에 피고인에게 북한이 오물풍선을 보내오면 도발 원점을 강력히 원점 타격하겠다. 합참 지휘 통제실에 내려가서 직접 지휘하겠다라고 하였고 피고인은 그때부터 오물풍선의 상황에 대해서 예의주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북한의 오물풍선 상황이 뜸했던 시기인 2024년 11월 초중순경에 김용현이 피고인에게 전화를 해서 북한이 반응이 없는데 무엇인가를 계속 보내겠다라고 말한 기억이 있었습니다. 당시 피고인은 그 무엇이 오물풍선이라고 생각했는데 비상계엄 이후에 알게 된 부분은 바로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피고인은 2024년 11월 9일 국방부 장관의 관저 회식 등에서도 관련된 논의가 있었고 이때 김용현이 윤석열에게 각자 역할에 대해서 한마디씩 하라고 하였고 그래서 여인영 피고인 이진우 순으로 이야기를 하였고 이후 김용현이 강호필에게 전화를 건 다음 이를 윤석열에게 바꿔주어서 통화를 한 사실도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이때 국회 선관위 민주당사 등 6곳에 출동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인영이 지휘하는 방첩사도 국회 선관위 여론조사꽃 민주당사 등으로 온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관위에 출동한 3공수 여단장인 김정근에게 선관위에 가서 시설 확보를 하고 있으면 방첩사가 올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출동하고 되돌아온 3공수 여단장 김정근은 피고인에게 복귀 완료 보고를 하면서 선관위에 정보사위들이 와 있었다는 말을 해서 피고인은 방첩사가 아닌 정보사가 왔냐라고 되물어본 기억이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2024년 12월 2일경에 여인영과 전화통화를 해서 평시 비상계엄이 될 상황도 아니고 될 수도 없는데 어떻게 되는 거냐고 물어봤고 여인영 등은 그렇게 안 될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이번 12월 3일 비상계엄의 형태가 아닌 전시사병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있을 것을 전제로 한 비상계엄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하고 북한의 오물풍선 등의 도발, 국지전 등의 위험성에 대해서 이하 공수 여단장들에게 대비하라고 지시를 하였습니다. 한편 평시 비상계엄이 안 될 것이라는 생각과 그럼에도 만약 그냥 평시에 비상계엄을 선포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계속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이 2024년 12월 1일 일요일에 김용현, 윤석열과 통화한 사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현은 2024년 12월 1일 피고인에게 전화를 해서 6개 장소의 확보에 관해서 다시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피고인은 전화를 끊고 바로 여인영과 이진우와 통화를 하면서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김용현은 그 다음 날인 2024년 12월 2일 피고인에게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받고 보니 윤석열이었습니다. 윤석열은 며칠 준비되면 보자라고 하였고 김용현이 전화를 전달받은 다음 다시 깜짝 놀랐지 내일 보자라고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여인영, 이진우에게 다시 바로 전화를 해서 김용현이 내일 보자고 한다라고 하자 여인영은 그렇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하였고 이진우 역시 여인영에게 물어봐서 알려준다고 했고 그렇게 안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김용현으로부터 위와 같은 이야기를 듣고 난 후 2024년 12월 3일 오전 9시 정도에 다시 707 김현태 단장에게 대테러 상황 등에 관해서 체크, 이에 대한 대비 태세를 준비하라고 지시를 하였습니다. 피고인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가 위법, 위헌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피고인은 여인영, 김용현에게 평시 비상계엄을 할 수도 없고 한다고 하더라도 부하들이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므로 당연히 아무런 비상사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것이 위법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김용현이 가용한 헬기 12대를 12월 3일 미리 특전사령부 헬기 패드장으로 가져놓으라는 지시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래서 특수항공단장
특전사령관의 지시 외에는 어떠한 지시를 따르지 말고 헬기도 음성 그만 기지에 그대로 두라고 하였습니다. 707 역시 이 당시에 야간 헬기 기동 훈련 계획을 하는 걸로 알고 있었고, 야간 헬기 기동 훈련 계획을 세운 다음에 사령부와 3여단 건물 사이에 공방 훈련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다음입니다. 피고인은 12월 3일에 혹시라도 있을 수도 있는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 부하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모든 부하들을 정시에 퇴근시켰습니다. 그리고 비상계엄과 관련된 어떤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따라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후에 특전사 부대의 음성에서 특전사령부로의 헬기 출동 이륙이 12월 3일 22시 30분경에 이루어졌고, 이후 다시 국회로 출동한 시간이 12월 3일 23시 17분에 이륙해서 23시 47분에 국회 운동장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AI 여단의 대대들은 12월 3일 22시 30분에 비상 소집이 되어 출동 준비를 갖추는데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었고, 국회, 선관위 등에 도착하는데 대부분 24시나 24시 30분에 도착하는 등 그 도착이 지연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당시 위법한 비상계엄을 알고 있었지만 이를 거부하지 못하였고, 비상계엄 선포 후에 국회, 선관위, 민주당사 등으로 특전사 부대를 출동함에 있어서 공보탄을 가지고 가고 실탄을 개인에게 주지 말고 대대장들이 통합보관하라고 최초 지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20분 정도 있다가 발령된 비상경계태세 2급으로 인해서 각 부대들은 피고인의 위 최초 지시 이후에 자동조치 보호로 각 부대가 실탄을 휴대해서 가지고 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이와 관련돼서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전에는 부하들에게 어떠한 비상계엄 관련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부대 전체 출동 준비를 하는데 시간이 걸렸고 헬기의 국회 진입 시기도 많이 늦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피고인이 윤석열, 김용현의 위법한 국회의원의 체포 지시를 거부하지 못한 사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피고인은 총 6군데로 출동한 세계 공수 여단 및 707 특임단 전체 4개 부대를 지휘하느라 정신없이 바빴고, 이후 국회에 출동한 707의 도착 후에 상황이 YTN으로 생중계가 되었고, 그 과정에서 최초 출동할 때는 심야 늦은 시간이었으므로 국회에 사람들이 별로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건물 봉쇄 임무를 받은 특전사가 딱히 민간인들과 마주칠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YTN에서 생중계되는 국회 현장의 상황은 다수의 민간인들이 모두 모여 있었고 국회 정문에서 국회를 지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707 김현태 단장은 국회 운동장에 헬기로 내린 다음 세대의 헬기에 탑승하여 온 707 부대원 24명을 데리고 우연히 국회 후문으로 먼저 가게 되었습니다. 만약 김용현, 윤석열이 12월 4일 00시 30분경에 지시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위 출동 당시부터 피고인에게 내렸다면 피고인은 당연히 김현태 단장에게 국회의사당 안에 들어가서 그곳을 점거하라고 하였을 것이고, 국회 후문에 어떠한 시민들도 없는 상태에서 707 부대는 의사당 안으로 들어갔을 것입니다. 김용현, 윤석열이 계획한 국회의원의 체포 등의 계획에서는 특전사가 위 계획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국회 등의 건물을 봉쇄하는 임무만을 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다른 부대 병력들이 국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기존의 임무를 변경해서 유일하게 국회 건물에 근접해 있는 707 그리고 1공수여단에게 안에 들어가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수정 지시를 내리게 된 것입니다. 다음입니다. 피고인은 12월 4일 00시 31분에 윤석열로부터 국회의원을 끌어내는 지시를 받았을 때 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았고, 이미 YTN 생중계로 707이 시민들과 대치 중인 상황을 보고 있었으므로 못 들어가겠느냐, 150명 넘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들어갈 수 있겠냐라고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707 단장에게 더 이상 무리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좌우측에서 인원들에 대한 통제 등을 하라고 하였고, 707 단장은 돌아서 들어가겠다고 건의한 다음 피고인이 알았다고 하자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는 방안을 선택하였습니다. 또한 공보탄 테이저건의 사용 역시 민간인들이 너무 가까이 있어서 사용하기가 제한된다라는 707 단장의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사용하지 말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같은 피고인 박한수 총장이 하는 말은 그에 대해서 특전사령관으로부터 사용 건의를 받았다고 하는데, 이미 그때는 707 특임 단장에게 그 공급탄과 테이저건 사용을 하지 말라고 지시를 했는데, 특전사 법무참모인 노재현 중령이 공급탄 테이저건에 대해서는 계엄사령부에게 물어봐야 한다라고 조언을 했고, 그러면 물어봐라라고 했고, 그때 박한수 총장이 사용하면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다시 그러한 지시를 707에게 다시 전달하지 않았었습니다. 피고인은 윤석열이 지시한 국회의원을 끌어내는 지시를 부하들에게 한 것에 대해서 많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명한 특전사 부대원들은 무리하지 않았고 그 임무의 수행을 소극적으로 저항하였습니다.
그러했기 때문에 12월 4일 공안시 03분에 비상계엄 해제 요구 의결이 되자 피고인은 바로 출동한 특전사 병력들에게 현재 시간으로 각 임무를 중지하고 안전한 곳으로 부대 집결 후에 부대 복귀를 각 지시하였습니다. 각 특전사 병력이 모두 질서 있게 국회 안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고 다른 곳에 출동한 부대원들도 모두 부대에 안전하게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피고인 특전사령관은 공의시 이후에 박완 총장과 통화를 했고 그때 박완 총장에게 이미 특전사 병력이 철수했다는 것을 보고하였습니다. 박완 총장이 이와 관련돼서 지금까지 증언 등에 의해서 부대에 대한 공식적인 철수 지시는 02시 50분부터 03시 사이에 윤석열로부터 철수 지시를 받은 다음에 계엄사에 철수 지시가 있었다고 진술을 하였었습니다. 피고인은 2024년 12월 4일 01시 05분에 김용현과 통화를 하면서 김용현이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였고 피고인이 김용현에게 국회 선관위 3군데, 민주당사, 여론조사 꽃 등에 보낸 특전사 인원들의 임무를 중지하고 안전구역으로 철수하겠다라고 말하였고 김용현은 알았다고 말한 다음에 조금만 더 버텼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하였습니다. 7입니다. 피고인의 특전사 부대 철수 지시 후에 김용현이 다시 선관위에 병력 투입을 재차 물어온 사실이 있었습니다. 김용현은 2023년 12월 4일 02시 13분경에 피고인에게 전화를 해서 중앙선관위에 부대 투입이 가능한지를 물어봤고 피고인은 바로 이미 부대가 철수해서 부대 복귀 중에 있기 때문에 이를 되돌려서 다시 돌아갈 수 없다고 거부하였습니다. 결론 부분입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후에 특전사 부대 출동 지시를 한 것, 그다음에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한 사실에 대해서 많은 참여를 하고 있고 특전사 예하 병력의 이동에 대한 모든 책임을 자신이 지겠다고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지금까지 객관적 사실이 있는 그대로 밝히려고 노력해왔습니다. 피고인을 위해서 많은 단체들이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중요 임무 종사에 대한 책임으로 국방부에서 해임 처분의 중징계를 받았고 이 사건 형사재판에서도 자백하고 있으므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군인연금법은 군인들에게 내란, 외환,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의 점으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군인연금 수급권을 전면 박탈하고 해당 군인이 군복무 중 납부한 본인 분담금 액수의 법정이자를 적용한 가산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뿐입니다. 피고인은 해임 처분에 의해서 군인연금을 다 받는다고 되어 있지만 이 사건 형사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군인연금 수급권이 사라지고 지금까지 받은 군인연금액 전부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는 갖고 있지 않지만 국민권익위원회가 2025년 2월 19일에 이미 공익신고자를 인정했고 그 자료를 공수처와 대검찰청에 송부했다라고 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서 피고인에게 최대한의 선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